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로부터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야 탈이 안 나는 법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으며 내 그릇에 넘치는 일을 하다간 얼마나 큰 탈이 나는지 톡톡히 배우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가정주부로 성실하게 살림을 돌보셨고, 아버님은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돈을 턱턱 쓰고 다닐 만큼 부유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하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는 저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 입고 다니는 옷은 죄다 명품뿐이었고 버스와 지하철은 쳐다도 안 보고 무조건 자차 아니면 택시만 타고 다녔죠. 학교 다닐 때부터 아내는 부유한 집의 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면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도 언제나 본인이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크게 접점도 없었고 아내는 저보다 후배였기에 제가 밥을 얻어 먹을 일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내는 언제나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제가 신기했나 봅니다. 처음 아내가 제게 대시를 할 때 저는 여러 차례 밀어냈습니다. 부잣집 공주님 놀이에 가담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콧대 높아 보이는 아가씨의 장단을 맞춰줄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아내 역시 장난처럼 시시한 마음이었지만 곧 저에게 진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결국 아내와 사귀게 되었고 비밀 연애를 하는 성격이 못 되는 아내 때문에 저희는 사귀자마자 학교 공식 커플이 되었어요.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아내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내와의 연애는 생각보다 공주님 비위 맞추기 놀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정말 좋아해 주었고 저 역시도 저를 좋아해 주는 아내가 귀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 만남을 유지했고 제가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자 아내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 취업한 회사 엄마한테 말했더니 당장 데려오래. 우리 엄마 속물이라서 대기업 좋아하잖아.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엄마 마음에 들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엄만 내가 좋으면 다 좋대. 아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에 저는 장모님을 뵈러 아내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였는데 아내의 집을 보자 솔직히 기가 죽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을 마주한 순간 내가 기가 죽어야 될 대상은 아내의 집이 아니라 장모님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닮은 듯 하면서도 장모님은 아내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화장도 짙으셨고 제가 인사를 온다고 해서였는지 집인데도 정장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반반하네. 들어와요. 처음엔 그냥 인상이 세신 분인 건가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를 탐탁찮아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요즘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급쟁이 월급이 거기서 거길 텐데 우리 지수 먹여 살릴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미리 말하겠지만 나는 지수 돈 보고 결혼하는 놈들한테는 시집 안 보낼 거거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수 책임지고 열심히 먹여 살리겠습니다.
난 정말 걱정이야. 우리 지수는 일평생 고생이라고는 안 해보낸데 내가 잘 아는 회장님 아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 아들이랑 엮어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된대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불렀네. 그래, 집은 장만해둔 건 있고? 아니요. 우선은 전셋집 얻어서 생활하고 돈 벌어서 차차.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뭘 했니? 너 얘랑 결혼하면 그때부터 고생길 훤하게 열리는 거야. 정말 이 결혼이 하고 싶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해. 자네 설마 은근슬쩍 내가 집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돈에 제가 모은 적금 보태면 서울권의 전세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대화하는 내내 아내가 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저 역시도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딸 가진 어머님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물에는 상견례 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준혁군이 뭐 하나 준비해둔 게 없더라고요. 집도 절도 없는 집에 딸 시집 보내려니 제 마음이 영 그러네요. 예, 그러시죠. 아들놈 장가 보내는 거랑 딸 시집 보내는 거랑 마음이 천지 차이죠. 암만요. 내가 집을 해주고 싶어도 요즘은 워낙 도둑놈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처갓돈 보고 눈 벌게져서 달려드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 대가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풍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 결혼에 크게 보태고 싶지 않아요. 살다가 점점 정들고 이런 후에 물려주면 모를까. 예, 요즘 아이들 결혼이 다 그렇죠, 뭐. 우리 아들 녀석은 부모 품 진작에 벗어나서 저 알아서 사는 놈이라서 결혼하고도 잘 살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저한테 그러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부모님한테까지 무례를 범하는 걸 보니 솔직히 조금 화도 났긴 했지만 하지만 아내는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냥 내 걱정하신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도둑놈의 새끼가 뭐야? 내가 언제 니네 집 돈 탐낸 적 있어? 오빠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많다 하고 스몰 토크 하신 거잖아. 왜? 오빠 진짜 우리 엄마가 집 해주길 바란 거야? 아니, 나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 너랑 연애할 때 내가 언제 너 돈 바란 적 있었냐? 없었지. 그래서 오빠가 좋았던 거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장모님은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브랜드샵에서 신혼부부 패키지로 구매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길래 세탁기, 냉장고부터 각종 가전제품을 싹 결제하고 왔더니 장모님은 가전제품 리스트를 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휴, 요즘 누가 이런 국산을 써? TV도 60인치가 뭐야. 우리 집은 85인치 쓰는데 이거 뭐 작아서 얼굴이나 보이겠어? 집이 크지 않아서요. 65인치만 돼도 충분합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걸세. 그리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돈도 없으면서 그 코딱지만한 집에 이걸 다 넣겠다고?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집 귀엽고 좋아. 난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좋던데. 으이그 이거 사라 봐라. 저 좋다는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제가 구한 전셋집이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15평대 신축 빌라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지하철도 멀지 않고요. 처가댁 오기도 버스 노선 하나면 30분이면 오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제가 뭐만 하면 아주 혀를 끌끌 차기 바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장모님이 일하는 분이셔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제가 아내와 장모님께 잘하면 장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장모님은 웃는 얼굴에 칼도 꽂는 분이었습니다. 자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만날 때마다 실실 웃나? 예? 엄마, 오빠한테 왜 그래? 오빠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도 엄마 술 취해서 우리가 이 밤에 엄마 대리기사 노릇해주러 온 거잖아. 에휴, 얼른 가기나 하세. 피곤하네. 네. 솔직히 저도 퇴근하고 와서 진짜 피곤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뽑은 차를 대리기사가 기스라도 낼까봐 저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차에 기스라도 냈다간 아내와 이혼이라도 시킬 기세셨습니다. 저는 제 차를 몰 때보다 100배는 더 신중하게 차를 몰았죠. 어때? 네? 이런 외제차 몰아보니까 어떠냔 말이야. 자네 타고 다니는 그 똥차랑은 승차감부터가 다르잖아. 이 시트도 내가 가죽으로 특별히 업그레이드 한 거야. 아유, 이 차 받으려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맞아, 엄마 그때 맘고생 진짜 많이 했지. 차야 뭐 워낙 좋은 거니까요. 자네도 이런 차 하나 뽑아줘? 언제까지 그 똥차 타고 다닐 거야? 우리 지수 멀미도 심한데. 어머님, 그 차 저희 아버지가 저 물려주신 거예요. 아직 10만 킬로는 더 탈 수 있고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그래도 나름 국산 브랜드에서 중형차급은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사신 차였고 제 취직 선물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저에겐 정말 소중한 차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똥차 거리니까 솔직히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술에 취하신 상태고 워낙 언사가 거친 분이니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죠. 하여간 자네도 남자라고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 핸들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마침 장모님 댁에 다 도착을 해서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장모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서 팽팽 놀고 있는 건 아내고 돈을 벌어오는 건 난데 도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가진 게 없단 말입니까? 아까 장모님 말이야.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당신은 장모님이 나한테 심한 말 할 때마다 왜 가만히 있어? 어? 엄마가 왜? 계속 내 차한테 똥차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나 가진 거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엄마야, 오빠 차 한 대 뽑아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오빠가 거절하니까 그렇지. 그러게 왜 거절했어? 그냥 받지. 엄마가 모처럼 오빠한테 뭐 주겠다고 얘기한 건데. 아내는 장모님의 말이 뭐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무감각한 건지, 평생 그런 언사를 듣고 살아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해맑게 웃는 아내한테 따져봤자 뭐 하겠나 싶어서 그날은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왔어? 지금 뭐해?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통장이며 서류며 뭔가 잔뜩 꺼내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제 월급 통장과 명세서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보고 계세요? 내 딸 남편이 얼마를 벌고 사는지 내가 알아야지. 아니 근데 세상에 자네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제대로 재테크도 하는 게 없어? 요즘 주식은 기본으로 다 한다던데. 그런 거 안 해? 코인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적금만
그래도 월급은 제 개인 정보인데. 월급이 무슨 개인정보야? 자네 다니는 회사 직원들 연봉 얼만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아니 근데 자네 월급이 이게 뭐야? 요즘 대기업도 별 볼 일 없나 봐. 세상에, 내가 받는 한 달 월세들보다 적네? 이걸로 둘이 어떻게 먹고 살아? 오빠가 적금 많이 한다고 생활비 더 줄였어.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줄이면 밥에 간장만 먹고 사는 거야? 세상에, 어쩐지 우리 지수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제 통장과 명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월급 명세서 보겠다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 허락도 없이 지수랑 둘이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네요. 자네 이럴 줄은 알았지만 정말 있는 거라곤 자존심밖에 없는 놈이구만. 지금 나한테 월급 까발려진 건 창피하고 남자가 이 정도 벌어오는 건 안 창피한가? 도대체가 뭐가 창피한 거고 뭐가 안 창피한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밖에 못 버는 거야. 그리고 돈도 다 자네가 관리한다며? 모름지기 이런 살림은 여자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관리한다고 해도 절대 안 줘. 지수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돈 관리부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인데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따박따박 말대꾸하기는. 자네는 자네가 내 사위인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 직원이었으면 당장 잘렸어. 그리고 접대 말한 그 똥차는 어떻게 할 거야? 처리할 거면 새 차 사주고. 괜찮습니다. 그냥 엄마가 해준다는데 좀 받아. 뭐 어때? 으이구, 됐네. 저 싫다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어쩌겠나. 지수야, 엄마 간다. 돌아가는 장모님을 보면서 앞으로 나는 뭘 해도 장모님 맘에 드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모님한테 굳이 점수를 따려고 저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저 사위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그런 저를 인간미가 없다며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대리기사 노릇을 할 때도 그렇게 대하셨으니 저에겐 별 타격으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신입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시던 회사 선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직서를 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선배 이제 곧 진급도 하잖아요. 나 사실 사업 준비 중이거든. 작년부터 준비해서 내년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금이 좀 쪼달려가지고. 근데 저번에 퇴직금 조회해보니까 꽤 되더라고. 그거랑 대출 받아서 투잡 말고 내 사업에 올인해볼까 해. 와, 대단해요, 선배. 그래서 말인데 중혁아, 너 나랑 같이 안 해볼래? 제가요? 제가 도움이 돼요? 너 능력 있잖아. 그렇잖아도 나 개발자 한 명 구해야 되는데 너는 다 커버할 수 있잖아. 내가 당장은 많이 못 줘도 1년 내로 이 회사보다 많이 줄 수 있는 건 장담해. 물론 지금 회사에서도 제법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긴 했지만 사실 완전히 제가 원하는 직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를 따라가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이 선배라면 따라가도 저 굶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워낙 추진력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 상사분들이 워낙 아끼는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아내와 상의를 하고 말해준다고 했죠. 사실 월급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아내가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적극적으로 퇴사를 반대했습니다. 뭐? 안 돼. 굳이 왜 대기업을 관두고 코딱지만한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선배가 오래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비전도 있어 보여.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 사람 사기꾼이야. 당신 지금 사기꾼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고. 사업은 무슨 사업? 회사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내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사기꾼이라니. 그리고 넌 이 분야 잘 모르잖아. 그런데 무턱대고 반대하는 거야? 선배가 나 월급도 챙겨준다고 했어. 네 삶에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왜 달라질 게 없어? 내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에서 한순간에 코딱지만한 알지도 못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 됐는데 난 절대 반대야. 그러다 그 사람 사업 망하고 쪽박 차면 내 인생까지 망하게 되는 거잖아.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입에 거품을 문 수준으로 반대를 하기에 저도 더 이상은 밀어붙일 수가 없었죠. 선배한테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언제 장모님께 말한 건지 다음날 아침부터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자네 사업한다며? 왜? 내가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자네도 사업병에 걸린 건가? 네? 아니요, 장모님.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선배가 하는 사업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그리고 자네,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까지 했다며? 살다 원,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 그래도 사랑이랍시고 결혼시켜줬더니 내 딸을 무시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업이야? 그러다 쫄딱 말아먹으면 나한테 빌붙으려고?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수 무시한 적 없어요. 지수가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반대하니까 했던 말이고요. 선배가 하는 사업 전망도 있고 제가 잘할 자신 있어서 그랬습니다. 두 모녀가 저에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니 솔직히 반항심도 피어올랐습니다. 버젓이 잘 해내 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선배를 돕는 식으로 투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니 아내도 한 발 물러났고요. 아유, 나야 고마운데 너 괜찮겠냐? 회사도 곧 프로젝트 들어가서 바쁠 텐데. 아이, 절대 선배한테 해 안 끼치게 잘할게요. 장모님까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데 솔직히 두 사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게. 아유, 네 장모님 보통 아니어 보이던데. 나 너 결혼식 때 보고 깜짝 놀랐잖아. 요즘 딸 결혼식에 누가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냐? 뭐 여자가 사업하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 드세졌겠지 하고 넘어가요. 하긴 그 나이에 그렇게 사업 벌이면서 하기 쉽지 않겠지. 뭐 아무튼 주녀가 고맙다.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저도 선배한테 누 안 끼치고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렇게 평일에는 회사 일에 매진하고 주말에는 선배 일을 서포트하는 투잡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일도 바빠져서 평일에는 야근도 잦아졌죠. 솔직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평일이고 주말이고 일에 치여 사니 점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일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그거 일 중독이야. 이러려고 결혼했어? 우리 데이트 같은 데이트한 지가 언젠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결혼이야.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는데 왜 주말마다 혼자 있어야 하냐고. 그래도 회사 프로젝트 끝나면 휴가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어디 잠깐이라도 놀러 가자. 이게 다 그 선배 때문이잖아. 야, 솔직히 말은 바로 하자. 너나 어머님이 반대 안 하셨으면 평일엔 선배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너랑 놀았겠지. 그리고 내가 투잡하면서 우리 살림 나아진 것도 사실이잖아.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지난주에 가방도 사줬고.
아내는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대빨 내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라고요. 솔직히 저런 때를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 큰 어른이 지 맘에 안 들면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울고, 아내는 결혼 후에도 애 같은 모습에서 크게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의 투정을 다 받아주기가 싫어서 일부러 더 나가서 일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제 몸을 갈아서 1년 정도 주 7일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통장에 쌓이는 돈도 돈이었고, 무엇보다 선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런칭하자마자 매출도 유의미하게 올랐고요. 이 정도면 회사를 그만두고 선배 사업에 올인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저는 이번에는 미리 상의하지 않고 선사직서 제출 후 아내에게 통보를 했죠. 나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다음 달부터는 선배 회사에 올인하기도 했어. 뭐? 기어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당신도 나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거 아니야? 아유, 솔직히 나도 이제 주 7일은 힘들어. 그리고 우리 회사도 요즘 사정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 팀에서 벌써 2명이 나갔어. 나도 그 꼴 당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거야. 그리고 선배가 나 이사 직함도 달아준대. 스톡 옵션도 나눠주고.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 몰라. 내가 아는 게 어딨어. 당신 알아서 해. 아내는 또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선배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다행히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저는 회사 나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연봉이 3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매달 찍히는 통장의 돈 액수가 달라지고 아내에게 준 생활비 카드의 한도가 높아지자 언제나 셀쭉하게 굴었던 아내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호텔 레스토랑에 스위트룸까지 풀로 예약한 거잖아. 오빠 진짜 최고야. 그러게. 내가 진작 회사 간두고 선배 사업에 올인해도 된다고 했지. 하여튼 내 말 안 믿고. 당신 말대로 내가 뭐 알아서 그랬나? 난 그냥 대기업이 제일 안정적인 줄 알고 그런 거지. 처음엔 저에게 살갑게 구는 아내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 삐친 아내를 달래도 되지 않아서 좋았고 애처럼 구는 모습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장모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는가?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회사가 많이 바빠서요. 그래서 내가 장어랑 소고기 사놨네. 얼른 앉아. 예전엔 장모님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불판을 꺼내는 것도 제가, 고기를 굽는 것도 제가, 뒷정리를 하고 치우는 것도 다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만 가만히 앉아있고 일하시는 이모님과 장모님, 아내까지 저 하나 먹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저렇게 달라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내가 요즘 바깥에서 사위 자랑하는 맛에 살잖아. 자네가 아는 그 어플 말이야. 내 주변에서도 엄청 해. 그래서 내가 유료 결제해서 이용하라고 엄청 압박 주고 있어. 이렇게 능력 있는 사위를 다 보고 내가 복이 많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아기도 가져야 할 텐데 말이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애가 없어. 오빠가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애만 낳아봐. 내가 우리 아줌마랑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워줄 테니까. 자네랑 지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네, 슬슬 생각해 봐야죠. 장모님이 저한테 저렇게 웃어줄 줄도 아는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라도 예쁨을 받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보다는 그동안 나한테 모질게 군 이유가 고작 돈이라는 것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저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제가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릴 때면 은근히 장모님에게도 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도 홍삼 좋아하는데 살 때 같이 사지. 장모님은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 뭐 저번에도 집에 가니까 홍삼이 종류별로 쌓여 있던데. 남들한테 받는 거랑 사위한테 받는 게 같아? 다르지. 알겠어. 다음에는 같이 살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백화점에서 소고기 세트를 사들고 장모님 집에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잘 대접받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죠. 화장실에 다녀오던 저는 협탁 위에 올려진 서류들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들은 위협적인 빨간 글씨로 압류 경고장, 신용불량 통보서, 대출 독촉장 이런 말들이 한가득 쓰여 있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라 얼른 서류들을 살펴봤죠. 경고장과 독촉장들은 모두 장모님의 명의였습니다. 저는 슬쩍 담배를 피러 나가는 척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언제나 문이 닫혀있던 현관 옆 작은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안에는 빨간 딱지 붙은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더라고요. 장모님께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장모님 댁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역시나 명의가 다른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이 집이 당연히 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 넓은 집을 월세라도 내고 살고 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많이 쓰고 있기에 이걸로는 장모님의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가 마침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혁아, 이거 너네 장모님 가게 아니야? 너 저번에 이 카페 원도 나한테 준 적 있잖아. 맞아요. 장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여기 왜요? 야, 여기 경매로 나왔다. 나 사무실 큰 데로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어디서 많이 본 간판이어서. 경매요? 보아하니 경매로 넘어간 게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 가게나 건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경매 중인 게 대부분이었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신 건가 싶었죠. 물론 딸 앞에서 티 안 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당장 지난주에도 장모님은 저희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이런저런 사치품들을 산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집에서 본 독촉장이나 압류 딱지도 생각이 났죠. 설마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백화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겠어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장모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나 아내를 통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만나겠다는 말에 회사라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장모님은 친히 저희 회사 앞까지 오셨습니다. 바쁜 사람을 이리 불러내서 미안하네. 아니요, 괜찮아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고생은 무슨, 일하는 사람이 고생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저기 사위, 아니, 준혁아, 내가 부탁이 있어서 내가 며칠을 생각해보고 망설여봐도 지금 나한테 이 부탁 들어줄 사람 준혁이밖에 없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자네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나? 듣자하니 이 회사 주식도 좀 가지고 있다며.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앞에서 늘 콧대 높게 굴던 양반이 저에게 돈을 꾸려 하다니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쾌감마저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그동안 장모님께 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어야 말이죠.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한 2억 정도면 내가 금방 갚을 수 있어. 나 청담에 상가 있는 거 알지?
카페 끼고 하는 거. 그거 곧 팔릴 거라서 그것만 팔리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저는 기껏해야 몇백, 몇천일 줄 알았는데 2억이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놀라자 장모님은 돈을 안 빌려줄까봐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사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어. 나도 이래저래 사업하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경기가 어려운 건 처음이어서. 그래서 요즘 사업들 다 접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이 좀 필요해. 근데 나야 뭐 워낙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많으니까 자네한테 피해 줄 일은 절대 없네. 저도 그 큰 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릴까? 그래도 한 일주일 말미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리고 말고. 그럼, 아유, 정말 내가 복이 많아.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사위가 굴러와서는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한테는 비밀로 해줘. 알잖아. 걔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앤데 내가 자네한테 돈 꾼 줄 알면 나한테 큰일 생긴 줄 알고 호들갑 떨고 걱정할 텐데 말이야. 예, 그럼요. 말 안 할게요. 장모님은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제 상황에서 2억 정도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저는 우선 장모님을 보내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처음으로 장모님이 제게 이렇게까지 굽힌 적은 처음이라 이 기회를 잘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그간 장모님이 저한테 갑질한 거며 저희 집에 간섭한 것까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다 저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장모님은 다시 제 회사로 찾아오셨죠. 자꾸 회사로 오게 해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덜 바쁜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뭐. 저 돈은 준비했고요. 그 전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약서 하나를 장모님께 내밀었습니다. 그 서약서는 이 돈을 받는 대신 우리 부부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저와 제 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저희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난이나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서약서를 받자마자 방금까지만 해도 비굴한 표정으로 웃고 있던 장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뭔가? 아니, 내가 내 딸 집 가는데도 허락을 맡으라고? 자네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그동안 장모님이 좀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 막대하는 거 지수 하나 보고 다 참았어요. 그런데 장모님 제가 돈 좀 잘 번다고 그때부터 저 무시하는 거 그만두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라는 인간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어서 싫어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제 지수 가족은 저예요. 지수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상의해야 할 사람도 저고요. 지수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 서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살다 이딴 계약서는 처음 보네. 싫으시면 저도 돈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수와 저 두 사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달라는 서약서일 뿐인 건데요. 시뻘개진 장모님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자존심이 팍 상해 보였지만 돈이 급하긴 급하셨나 봅니다. 장모님은 마지못해 서약서에 사인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2억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집에 갔을 때 독촉장이랑 압류 경고장 널브러져 있던데 진짜로 지수 모르게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좀 잘 숨기세요. 그래, 알겠네. 돈 고마워. 금방 갚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근데요, 장모님. 왜 그러나? 지금 살고 계신 집 월세예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집에 빨간 딱지가 그렇게 붙어 있고 대출금도 못 갚으시는데 그 집 월세 한 달에 500도 넘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이사를 가시고 지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수랑 백화점도 가셨으면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지수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빚 갚는 게 우선 아닌가요? 자네가 나한테 돈을 꿔줬다고 해서 내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지 않나? 내가 알아서 하겠네. 몇 년 전에 내 월급 명세서 살펴보던 건 영 기억을 못 하시는지 장모님은 저의 훈수에 기분 나빠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의 엄마라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어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싶으면서도 속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장모님은 제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급하게 이자나 월세를 내야 한다며 몇백씩 더 꿔가셨죠. 처음 서약서를 받고 기분 나빠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젠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비굴한 모습으로 돈 얘기를 쉽게 하셨습니다. 강서방 덕에 요즘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 다른 건 괜찮으니까 저번에 2억만 갚아주세요. 저도 그거 써야 해서. 건물이 생각보다 처분이 늦게 되네.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다른 돈을 왜 안 받아? 내가 이자까지 톡톡해져서 다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실 그 2억도 저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자금 사정은 날마다 나빠졌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거실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이야기 중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서러워서 지수 너도 알잖니.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갑자기 현금 나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네 남편이 돈 잘 버니까 이럴 때 생색 한번 크게 내라고 일부러 사위한테 가서 돈 꿨더니 나를 아주 개그지 취급하면서 이런 서약서를 썼지 뭐니. 아휴. 아니,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해야지. 나 못 참아. 오빠 오면 내가 따져줄게. 울지 마, 엄마. 따져서 뭐해. 나 때문에 니들 부부싸움만 나지. 나는 괜찮다, 지수야. 듣자 하니 황당했습니다. 완전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아내를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장모님은 흠칫 놀라고 아내는 더 흥분해서 저에게 서약서를 펄럭거렸습니다. 당신 잘 왔네. 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따위 계약서를 쓰게 해?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간섭했어? 엄마는 다 나랑 오빠랑 잘 살라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오빠가 엄마한테 이래?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따박따박 장모님이 이래서 내가 이랬다라며 아내에게 설명을 했겠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엄마 편에 서서 저에게 나를 세우는 아내를 보며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오빠 입에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해도 내가 해야지. 그래, 너도 나도 이혼을 원하니까 하자고. 오빠, 지금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사과?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돈이야. 엄마가 금방 갚으면 되는 거잖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이해 못하고 겨우 이런 문제로 이혼 얘기를 꺼내? 이 순간에도 사리 분별 못하고 자신의 엄마 편만 들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그동안 장모님에게 받은 차용증을 던졌습니다. 겨우 이런 문제? 이 돈이 네가 말하는 겨우라는 말로 퉁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나 말해. 아내는 자기 앞에 떨어진 차용증을 주섬주섬 챙겨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00, 200, 많게는 몇 천까지.
장모님이 제게 다양하게 가져가신 돈들을 보고 아내도 적잖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많이 꿔줬다고? 엄마, 이걸 엄마가 혼자 다 꾼 거 맞아? 장모님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갑자기 돌던 자금이 뚝 막혀서 그렇다고. 아니, 자네는 이걸 지금 굳이 순지나 지수한테 다 까발려야 속이 시원한가? 그래. 엄마가 좀 힘들면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곧 기다리면 엄마가 다 갚겠다잖아. 그래, 그래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데? 장모님 갑자기 너한테 찾아와서는 내가 돈으로 갑질했다고 너랑 내 사이 이간질 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이게 내가 장모님한테 돈 빌린 대가라면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생각도 없어. 저는 더 이상 두 모녀의 변명을 듣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므로 마음 같아선 두 사람을 내쫓고 싶었지만 당장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칠 호텔에서 지내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죠. 그랬더니 장모님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네 정말 1억인가? 그날은 내가 뭐에 씌어서 아니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말이 막 나와가지고 그랬지만 내가 지수한테 다시 잘 설명했어. 자네는 잘못 없고 다 내 잘못이라고 말이야. 장모님 잘못이죠. 그래, 다 내 잘못이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 아니 2달 안에 싹 다 갚을게. 자네가 이렇게 지수를 버리면 우리 지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장모님이 제 돈 계속 안 갚으면 지수는 점점 더 불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갚으세요. 이혼 소장을 보내고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기 위해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는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엄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사무실에도 어디에도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사라졌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장모님이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은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깎여서 계약도 종료됐고 집에 있던 짐들은 모조리 압류돼서 뺏기고 엄마만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고.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친구들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 탓? 니네 엄마가 잠수 탄 게 왜 내 탓이야?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갔나 보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빚이 많은 줄 몰랐어. 나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돈을 꾸고 있었던 것도, 엄마 사업이 어려워졌던 것도, 그것도 모르고 난 맨날 엄마한테 투정만 부리고. 넌 이 순간에도 네 엄마 걱정을 하니? 이혼하고 혼자 살 네 걱정이나 해.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었으니 아내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나무인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처럼 자란 것도 장모님이 그렇게 키운 탓이니까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도 장모님이 제게 꿨던 돈은 안 받고 그저 깨끗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나 지금 이혼 소송하러 왔어. 준혁 씨가 엄마 돈 안 받겠대. 당연하지. 엄마 어디 있는지 절대 말 안 했어. 엄마, 밥은 잘 먹고 있어? 계속 거기 있을 거야? 나도 이번 소송 끝나고 나면 엄마 따라 부산 내려갈게. 저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내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따라 나가봤더니 아내는 이미 도피 중인 장모님과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하는 처지라지만 어떻게 끝까지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 엄마만 생각하는 건지 이기적인 두 모녀의 행태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내의 뒤에서 폰을 빼앗자 아내는 마치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잘 도망 다녀 보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모님한테 그 돈 다 받아낼 거니까요. 아내는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랑 연락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엄마 돈도 안 받겠다고 하고 엄마는 오빠 말고도 갚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저는 혹시 몰라 장모님과 연락하고 있는 아내의 폰을 가져갔습니다. 아내에겐 새 폰을 하나 사줬고요. 다시 전화해보니 장모님은 이미 아내와 연락하던 번호를 없앴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제가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몹시 바빴던지라 저는 결국 흥신소에 핸드폰을 가져다주며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따블을 부르니 제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준 흥신소 덕에 저는 보름도 안 돼서 장모님의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부산에 있다던 장모님은 그새 강원도 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원래 그렇게 미친 사람인 건지 장모님은 빚 독촉으로 도망다니는 신세면서 도박하우스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를 이틀 정도 빼고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화투를 치다가 저를 발견한 장모님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인사해. 우리 사위야. 이제 곧 이혼할 거지만. 화려했던 장모님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제 앞에 화투장을 만지고 있는 아주머니는 제가 알던 장모님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안색은 퀭하고 다 늘어진 계절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는 밥 대신 술을 마시며 화투만 치고 있었어요. 다들 저와 장모님 눈치만 보느라 하우스가 냉랭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사위지. 여기까지 쫓아오고 말이야. 내가 사위한테 돈 좀 빌렸는데 장모한테 돈 받아내겠다고 사람까지 풀어서 날 찾은 사람이야, 우리 사위가. 내가 정말 복도 많지. 어디서 이런 거머리 같은 사위를 얻어서는. 도박할 돈 있으면 빚부터 갚고 지수한테나 찾아가 보세요. 판에서 돈을 따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빚을 갚지. 그리고 지수는 자네가 알아서 보살펴줄 거 아닌가?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동안 살부비고 산정이 있지. 안 그래? 지수가 제 딸도 아닌데 제가 왜요? 저희 이혼하면 남남인데요. 솔직히 자네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살고 있는지 보러 온 거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꺼준 돈 없어도 잘만 사는 새끼가. 엄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내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장모님은 제 뒤에서 나타난 아내의 모습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장모님 있는 곳을 찾았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저와 함께 가길 원했거든요. 도박장에 있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아내의 완강한 태도에 저는 결국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야. 이러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국을 떠돌아다녔어? 나한텐 돈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 강서방 돈도 엄마 친구들 돈도 금방 다 갚겠다고 했잖아. 대체 지금 이게 무슨 꼴인데? 그게 아니라 지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준혁 씨 앞에서 엄마 편 안 들었지. 엄마가 준혁 씨한테 모질게 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엄마니까 참은 건데. 준혁 씨도 나도 엄마가 내 엄마니까 다 참아준 건데 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내는 아마도 처음 봤을 막장 상황에 엉엉 울며 장모님께 따졌습니다. 아무래도 괜히 데리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아내가 울자 장모님의 화살이 또 저에게로 날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얘를 데리고 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하여튼 난 자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개뿔도 없는 자식한테 괜히 애를 시집 보내서 이 사단을 만들었어 내가. 개뿔도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장모님이죠. 장모님 저랑 지수 결혼할 때부터 사업 어려워지신 거잖아요. 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든 것도 지수가 어렵게 살까봐가 아니라 장모님한테 돈 떼줄 사람이 없어서 반대하신 거죠. 그러다 제가 돈 좀 버니까 장모님한테 돈 대줄 줄 알고 잘해주신 거고요. 장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시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자네도 알잖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나? 사업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니까 내가 손 쓸 틈이 없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걸 어떡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고 빌딩이고 경매로 다 넘어가고 내 손에 캣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게다가 자네랑 지수 이혼했으니 이제 지수는 어떻게 살고. 제발 지수를 봐서라도 우리 모녀 한 번만 살려주게나, 응? 울고 있는 아내와 폐인이 된 장모님이 안타깝긴 했지만 저에게 더 이상 이 모녀에게 베풀 관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장모님에게 남은 은닉 재산을 찾아냈고 제 몫의 빚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게 된 아내는 혼자 남은 것을 두려워하며 더 이혼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오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주면 안 돼? 내가 이제 정말 잘할게. 이제 엄마 편 안 들고 무조건 오빠 편만 들게. 엄마는 저렇게 평생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빠까지 나 버리면 어떻게 살아? 네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든 살아야지. 네가 좀 힘들다면 방 얻을 보증금 정도는 꺼줄 수 있어. 왜 그렇게 차갑게 얘기해? 결국 오빠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엄마는 오빠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오빠는 엄마 남은 돈 다 털어서 빚도 다 받아갔잖아. 그럼 나 하나 정도는 오빠가 그냥 눈 감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장모님한테 거지 취급받고 머슴 취급받을 때 네가 뭐라 그랬어? 내가 비참해야 할 때 너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줬니? 네가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니네 엄마 편이 아니라 내 편 들어줬다면 나 장모님이 지금보다 더하게 굴었어도 너랑 이혼 안 했을 거야. 너는 너네 엄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지수야.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두고 차갑게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장모님의 사업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라도 사업체를 정리하고 집도 작은 걸로 옮기면서 빚을 정리했더라면 장모님의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도 없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허영심에 잔뜩 물든 장모님은 딸과 누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졌고 점점 커져가는 빚을 외면하면서 빚에 빚을 만들어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왔던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월세로라도 그 집에 계속 살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아내는 한결같이 사치스러운 자신의 엄마 덕분에 엄마가 얼마나 망가져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그야말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장모님이 제게 돈이 없다고 구박하는 대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이혼하는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지긋지긋해서 생각도 안 나겠더라고요.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너서 듣기로는 장모님은 여전히 수많은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쫓기며 살고 있고 아내는 제게 보증금을 빌려가서는 어디 지방에 가서 취직을 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게 빌린 보증금을 매달 10만 원, 20만 원 돈으로 갚고 있고요. 이 채무 관계가 끝나면
저와 아내는 정말로 끝이 나겠죠.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길고도 짧은 이혼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